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음, 보고 있는 장면처럼 이와 같은 필기체 숫자 인식하는 문제를 다뤄봤을 텐데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처럼 뉴런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서 어, 딥러닝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필기체 숫자 같은 경우에서는 주어진 인풋 데이터가 이미지가 있을 거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입력층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픽셀과 셀 픽셀 수를 세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세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일곱 개, 여덟 개인가요? 그래서 8 곱하기 5, 40개의 형태의 바로 40이죠. 40개의 입력층이 생기듯이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입력층은 즉 데이터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이미지가 필기체 숫자, 즉 0부터 9까지 중에서 어떤 숫자이냐라는 문제가 주어진다면 출력층에 만들어지는 뉴런의 개수는 1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입력층과 출력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또는 문제에 따라서 정의될 거고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히든 레이어층이라고 해서 언닉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딥러닝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각 층과 층,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가중치, 그리고 그 뉴런이 갖고 있는 편향, 어느 정도의 그 스레시홀드 값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민감도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딥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중치를 이제 처음에 파라미터 값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선형 회계 문제에서 봤다시피 어, 비용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기울기 A 값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 경사 하강법을 사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리턴되는 값이 달라지듯이 스타트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서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중치 값이, 웨이트 값이 처음에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값을 초기화하게 된다 그러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 정규 분포, 어, 가중치의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세팅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확률과 통계의 어,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활성화 함수를 그냥 유닛 스텝 펑션을 사용할지, 그 다음 시그모이드를 사용할지, 렐루 함수를 사용할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따라서 활성화 함수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 또한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용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따라서 평균 제곱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감안해야 된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것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드론이 이미지 학습을 위해서 마련된 데이터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즉, 뭐, 예를 들면 숫자를 다루는데 사용되는 학습을 시킬 때 사용되는 숫자들이 예를 들면 홀수들만 많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짝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좀
올바른 답을 리턴하기에는 학습이 덜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데이터를 끄집어 올 때 한쪽으로 치우치신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더 균등하게 또는 여러 어떤 분포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올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확률적인 것, 통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시스템에서 확률과 통계가 간단하게 어디에서 사용되는지를 조금 한번 먼저 살펴보고 확률 부분과 통계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한 학기 수업 분량이에요. 그런데 한 학기 수업 분량을 2시간 만에 끝낸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이상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릴 거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강의한 자료가 있으니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놓기도 할 거고 만화로 구성되어 있는 웹툰으로 확률 통계를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 또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확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확률 통계 정도는 좀 배워두는 것이 문과 학생이든 이과 학생이든 좋지 않을까. 교양 과목이든 아니면 뭐 그 정보통신공학과에 있는 이üT 교수 수업을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양반이 우리 학교에 유일하게 확률을 전공하신 분이라 일단 anyway 먼저 이제 확률을 조금 더 확률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은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명확하게 떨어지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이와 같이 확률적인 측면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 결과가 항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률적인 문제가 실생활에서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하나의 이미지가 고양이일 확률은 90%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로 표현할 때는 족구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주어진 데이터가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가지고 온 데이터 이미지 중에서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냐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로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건부 확률은 보통 P of A 바 B로 표현될 텐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 A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식은 P of B 분의 P of A 캡 B로 표현하게 된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건부가 아닌데 조건부인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그래서 딥러닝에서 분류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업할 때는 0, 1, 두 가지 숫자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문제였다면 조금 전 예에서는 어떤 숫자? 일반적인 번호 인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부터 10가 9까지 10가지로 분류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류하는 문제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텐데 이때 사용되는 비용 함수는 softmax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선형 회계에서 사용했던 그런 비용 함수가 아니라 특별하게 사용되는 softmax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 10가지의 경우수 중에 어떤 놈이 더 높은 확률로 나올 것인가 라는 말로 이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분류 문제는 softmax와 같은 비용 함수를 다루게 될 거고 이 또한 확률 분포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뭘까?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값이 얼마나 자주 나타날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어떤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딥러닝에서 이제 우리가 딥러닝을 다루고 있으니 여기에서는 딥러닝에서는 어디에 사용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입력되는가? 입력 데이터가 무엇인가? 즉, 입력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잘 분포된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만 편향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학습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정확, 그, 올바른 값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거기다가 눈치를, 노이즈를 집어넣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그 다음에 가중치를 처음에 초기화할 때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노이즈를 가지고 올 때도 어떤 노이즈를 가져와야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라고 한 가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확률 분포의 종류도 가볍게 한번 살펴본다면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확률에 해당되는 확률 변수 값들이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산 확률, 예를 들면 동전을 던졌을 때 0이냐 1이냐, 사건이 앞면 뒷면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그 확률 변수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하는 그런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데,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에 관한 정규 분포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나타나는 미우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시그마는 평균 편차를 의미한다는 것, 그런 게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들이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얼마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평균 편차로 한다면, 미유값과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이런 그래프를, 이런 식을 따르는 그런 분포를, 이런 곡선이 될 텐데, 가운데가 우뚝 서 있는 종모양 형태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무게들은 대부분이 다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가중치 초기 할 때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정규 분포가 사용된다는 것은 한 가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률 통계라 그러면, 확률적인 것은 미래 일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통계라는 개념은 조금 더 달라요. 통계는 과거적인 그런 개념이죠. 미리 어떤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취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요약한다든지 해석한다든지, 그럴 때 아하, 몇 가지만 가지고 전체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론하는 학문을 보통 통계라고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딥러닝 학습 과정은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서,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인가, 이 데이터로부터 전체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 개념적인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어, 일- 쉽게 보자면 전체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온다는 의미에서 샘플링한다, 표본을 가져오고, 표본의 몇 개 유한계의 값만 가지고 그 유한계의 값으로부터 평균도 계산하고 분산도 계산하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몇 개만 가지고 샘플된 데이터만 가지고 전체 원래 모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을 유추하는 것이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근데 경사하강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엠리스트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이미지 데이터가 7만 개가 되는데, 7만 개를 다 가지고 매번 그 파라미터를 조금씩 경사하강법을 쓸 때마다 7만 개의 값을 가지고 스매시를 한 다음에
값을 리턴하고 또 미분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면에서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만 샘플해서 갖다 가볍게 또 적용해서 다음 벡터를 구하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또 계산 가볍게 또 100개 랜드마크 뽑아가지고 이제 가볍게 비용 함수를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 경사하강법을 적용 스텝별로 적용할 때마다 어, 비용 함수가 조금씩 달라지게, 달라진다는 말은 가볍게 채택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비용 함수가 보통 이렇게 전체 스몰 n이 전체 개수, 데이터의 개수라고 그런다면 대문자 n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만 개 중에서 100개 정도를 뽑아서 비용 함수를 이제 간략화된 비용 함수를 적용해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스텝에서는 또 이렇게 뭐 100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100개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떻게 선택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7만 개를 매번 스매시 하는 것보다는 100개만 스매시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많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통계가 사용된다는 것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정리해보면 딥러닝에서 확률과 통계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을 때 불확실성을 모델링 한다는 측면에서 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확률적이고 딥러닝도 이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실함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비용 함수라고 이야기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함수 똑같은 이름이니까混don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 뭐죠?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혼용적인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학습의 수학적 기초로 통계적을 추정하는 것.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체 이적인 것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유추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수 있고, 웨이트들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들로부터 추정된 패러미터를 학습을 해서 쭉 나오는 걸 추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확률 통계 개념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 분포, 다양한 분포 중에서도 정규 분포가 일반적인 그런 것을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정규 분포의 초기화라든지 노이즈 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조금 더 한다고 보면 베이즈 딥러닝이라고 베이즈 확률 개념을 사용해서 베이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거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끄집어 올 것인가 그다음 데이터가 용량이 너무 많으니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확률과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조금 다른 자료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공유를 한번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같이 공유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모처럼 해서, 그런데 잠깐만요. 공유를 한 번 더 보면, 아까 그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확률 변수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확률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전체 집합, 어떤 이제 실험을 하려고 했을 때 실험 또는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오메가라고 표현하게 되고, 전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포퓰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포퓰레이션인가? 그 다음에 표본 샘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표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요소를 오메가 1, 오메가 2, 그리고 전체의 집합이 오메가가 되고 W1, W2 이제 각각의 낱개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전체 부분 집합이 되는데, 어, 음, 확률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있군요. 제가 잠시. 그래서 이제 먼저 확률부터 할까요? 확률부터 하게 되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체 집합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적인 확률, 즉 우리가 말할 때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믿음의 정도를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 그래서 여기에서 P of A라고 하는 것은 P는 probability, 확률이라는 의미의 P라는 거고 A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표본 공간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합이 된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상대적인 비율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umber of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 부분 집합이 갖고 있는 이제 원소의 개수, 즉 상대적인 좌표값, 상대값을 뭐라고 했냐면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예를 들면 주사위를 이제 던지면 주사위가 뭐가 되죠? 면이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잖아요. 6개가 있는데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뭔가라고 생각한다면 전체가 6개이니까 6분의 그다음에 1이라는 것은 그 1과 같은 면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가 1이 되는 거고 오메가의 원소 개수가 6이 되므로 6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전적 확률이라면 즉 수학적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까요? 던져보면 첫 번째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6번 던졌을 때 꼭 반드시 1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실험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유한계로 조금 몇 개, 한 개, 두 개, 세 번, 네 번 그런 시행을 쭉 하다 보면 n번 시행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는 수가 n분의 A의 개수 상대적인 비율이 될 텐데 n을 무한대로 많이 해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6분의 1처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상대 도수가, 이 상대 도수라는 것이 요 맛이 될 거고, 상대 도수 값이 일정한 값에 실험할 때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반복적인 시행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계적 확률이라는 개념보다는 고정적 확률인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집합을 사건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이죠. 아까 예를 든다면 주사위를 6개 뜯는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6개가 있고 그 중에서 짝수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짝수라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짝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2, 4, 6, 즉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원소가 하나인 경우는 원사건 그 다음에 전 사건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공사건. 다시 말하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산 표본 공간, 연속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연속 표본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또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주사위죠?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는 이산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이 있듯이 어떤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또한 집합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다.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집합교로 다닌다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 B 두 사건은 서로 간에 배반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집합기호를 교환법, 집합에 사용했던 이런 법칙들이, 연산들이 있죠. 교환, 거기에 사용되는 교환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교환법칙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그 모르간 법칙은 뭐,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에 교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들이 있답니다. 이런 거를 그냥 간단히 있다라고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건을 이렇게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수학적인 확률을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수학적 확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확률 값은 커봤자 얼마? 1을 넘어설 수가 없다. 전체 집합분의 부분 집합의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커봤자 1일 거고, 작아도 어디까지? 0이 제일 작은 값이 되겠다. 즉 공집합이 제일 작은 부분 집합일 거니까. 그래서 확률의 값은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작다가 될 것이며,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이제 자기 자신이 될 거니까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배반 사건이라 그러면 합집합은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는 것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0일 거고, A의 여사건에 대한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즉 1에다가 그 확률을 빼면 될 것이고,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예를 들면 작은 사건이고 큰 사건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사건을 아까 주사위를 보게 되면 2보다 작을 경우, B라는 경우는 4보다 작을 경우,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보다 같거나 작을, 아니, 2보다 작을 경우는 뭐만 있다? 1만 있을 거니까 6분의 1이 될 것이고, 4보다 적을, 여기 B라는 사건은 1, 2, 3이니까 6개 중에서 3개가 있으므로, 즉 B에 대한 확률은 6분의 3이 될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어, 부분 집합의 확률은 큰 집합의 확률보다는 값이 작게 될 것이고, 합집합의 확률은 각각의 집합의 확률에다가 교집합만큼의 확률을 뺀 것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기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사건 B가 바에 뒤에 있는 부분이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그런 조건 아래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B가 일단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B의 확률, 여기서 전체 분의 B의 상대 비율이 이렇게 확률로 표현되었고, 그 다음 이거는 뭐가 되죠? 전체 전 사건분의 A 교집합 B니까 확률로 표현될 것이므로 위에 있는 것에서 전체 분모에 해당되는 거, 분모에서 또 분모에 있는 거 빼고 나면은 확률분의 확률은 같이 표현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진답니다. 자, 이것 또한 조건부 확률의 공리로서는 분모가 이제 분수니까 뭐가 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즉 다시 말하면 사건 B가 일어나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B의 확률은 0보다는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자, 이것 또한 확률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또한 확률이므로 0과 1보다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될 거고,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서 B가 일어날 경우는 전체 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자, 사건이
서로 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독립사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에서 A가 일어날 확률과 B랑 상관없이 A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면 조건부 확률과 A의 확률이 같다가 된다면 반대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에서 B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라고 된다는 경우면 어떤 경우든 말이에요. 두 사건 간에 어떤 관계에 있다? 독립사건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독립사건들은 교집합의 확률은 뭐냐면 두 사건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랑 같지 않을 때는 두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속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 베이지 정리는 이제 이렇게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서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B분의 A cat B였죠. A랑 B의 교집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이것을 어떻게 개선되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 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P of A는 사전 확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PA 바 B라고 해서 사후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즉, A가 일어났던 전자를 해서 사건이 만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B가 일어났다는 전자를 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베이지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예, 알려집니다. 우리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넘어가도록 합시다. 말이 좀 꼬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그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인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즉, 사건 A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 6개 중에서 어, 점이 하나 있는 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가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 2면이 나오는 경우, 3면이 나오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컴퓨터로 담아 놓으려고 그러면 이제 특정한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될 텐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숫자를 하나를 이름을 붙이는 이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점이 하나 있는 면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W1이라고 그러면 이때 대응되는 값을 그거를 1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다음에 점이 두 개 있는 면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2라고 이야기를 하자. 또 예를 들면 음, 동전을 던진다고 쳐볼게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 상대 위치, 상대 값을 알려고 하면 숫자가 필요한데 그 계속 앞면이다, 뒷면이다 말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면에 해당되는 것은 0이라고 숫자를 대응시키고 뒷면에 해당되는 것은 1이라고 숫자를 대응시킨다. 그때 사용되는 x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andom variable이라고 그러고 표본 공간은 통계 실험의 결과인데 너무 추상적이다. 따라서 확률 변수 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숫자를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즉 통계적인 실험을 하는 경우, 뭐가 필요하다? 수치화하는 과정이 확률 변수고, 그 수치에 즉 어떠한 일에 대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하고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주사위를 6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대응시키면 숫자 확률 변수를 대응시키면 1, 2, 3, 4, 5, 6이죠. 1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냐?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3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즉 확률 변수의 확률을 대응시켜서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가 뭐가 되느냐면은 확률 분포가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사위를 6개,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 6개니까 1, 2, 3, 4, 5, 6 해서 그에 대응되는 확률 값을 다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상 표본 공간에 의한 이상 확률 분포라고 되는 거고, 만약에 연속적으로 어떤 확률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어, 연속 확률 분포가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확률의 함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 디스크릿 같은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실험한 결과에 수치 숫자를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가 전체 중에서 그 변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대응시킨 것이 디스크리트한 경우는 확률 질량 변수, 연속적인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확, 확률 질량 함수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것의 함수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될까? 전체 집합에 각각의 부분 사건이 있다고 그랬으니 전체 또 확률 질량 함수의 전체 서메이션 값은 얼마? 1이 될 것이고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전체의 면적을 다 따지게 되면 확률 값, 전체 확률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각은 0과 1 사이. 왜냐하면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값이 대응될 거니까 이 값은 확률 값이거든요. 확률 값은 0보다 가까운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 서메이션 디스크릿한 경우는 서메이션. 그 다음에 연속적인 경우는 뭐가 된다? 인테그랄. 그래서 전체 합은 1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로 음, 확률 변수에 대응된 확률 변수가 띄엄띄엄 있는 경우는 이상 확률 변수,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분포가 확률 분포가 어떤 게 좋은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놈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되겠다라고 이제 알려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다, 그 다음 조금 더 다른 걸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공유를 조금 더 딴 걸 한번 해볼까요? 공유를 어떤 걸 할 거냐면, 요거를 해봅시다. 그래서 확률 분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해본 공간에 대해서 요 x값 확률 변수가 대응되고,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이렇게 그려서 넣어서 이제 나타낸 것이 확률 분포가 되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상 확률 분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포를 뭐라고 그러겠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같은 경우에서는 콘스탄트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아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그런 경우 어, 이런 경우는 가운데 있는 경우가 확률이 좀 높은 경우, 많은 구성원들이, 예를 들어 많은 구성원들이 갖는 값이라고 될 수 있고, 양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가운데 우뚝 선 모양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릿
상태에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상태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평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퍼뜨린 정도가 얼마인지를 찾는 것이 확률 분포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가운데 우뚝 서 있겠죠. 제일 높은 값이. 그러면 아마도 평균이 이 정도 위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성적이라 치면 어떤 학생들이 한 반에 시험을 쳤는데 우리 딥러닝 기초에서 시험을 봤는데 어, 0점을 받는 친구는 거의 없고 각 10점이 뭐 이렇게 많고 그다음 고득점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이 한 40점, 30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친구도 한쪽에 있고 그리고 공부는 이제 조금 부족한 친구도 있고 가운데 많이 이제 모여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하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때 1반, 2반, 3반 평균이 똑같다고 해서 어떤 반이 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평균이 다 같다고 해서 모든 반이 공부를 다 잘한다, 같이 잘한다고 보기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분포 정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즉,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뽑아낼 때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만 뽑아가지고는 나머지 부분에 이제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처럼 아주 잘 분포된 형태에서 정규적으로 평균에 해당되는 값이 많은 여기 있는 영향을 끼치는 게 될 거고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스페셜한 케이스니까. 스페셜한 케이스는 조금만 영향을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경우는 많이 담아내는 그런 것이 정규 분포 형태인 거고 그것이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나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바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위에서 빨간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 못에 꽃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구성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 번 공을 위에서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어떻게 쌓이는가를 해보니 여기 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공이 만약 이쪽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들어갈 거고 여러 번 100개, 200개, 300개 쭉 하다 보면 많이 하면 할수록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많이 그 다음에 양쪽으로 조금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형태를 따르게 되는 거. 요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는데도 이런 형태의 분포를 따른다고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분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확률 분포가 무엇이다? 라는 사실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인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데이터를 초기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어, 건강한 형태의, 어, 분포를 따른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건강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른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포마다 이제 평균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편차가 어떻게 되며,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것 빼고, 그래서 일단 확률 분포가 어떤 것인지, 그걸 가지고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그것만 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또 볼까요?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려고 하니까 너무 안 좋다. 저도 말이 꼬이고. 모처럼 확률 통계를 하려고 하니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겠죠.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가 있고,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가 어떤 것이 있으며, 연속 확률 분포가 어떤 것이 있으며, 확률 분포 간의 근사관계가 어떤 건지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상 균등 분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확률값이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확률값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게 즉 상수함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상 균등 분포라고 되는 거고요. 이때 뭐 평균은 이렇게 되고 분산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베르누이 씨의 베르누이 분포 이건 그냥 스킵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이런 문제는 베르누이라고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이항 분포는 뭐 N 개 중에서 P가 나올 확률 뭐 그런 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많이 즉 횟수를 많이 사다 보면 이와처럼 뭐가 된다? 정규분포 형태를 모양이 약간 따라간다라는 말이고 뭐 그런 것만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은 이렇게 구한다라고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식이 좀 많이 복잡하죠. 복잡한 거 빼고. 그래서 포화성 분포 같은 경우도 M 값을 증가시키다 보면 이렇게 뭔가 좀 가운데 모여 있고 가면 갈수록 작아진 형태를 좀 다른다라는 느낌 한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기하 분포는 이렇게 생긴 놈인데 이거는 좀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을까? 초반부에 많이 되다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니까 이건 뭔가 조금 특별한 경우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균등 그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아까는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된 이제는 이제 연속이 되겠죠. 연속이 되니까 당연히 연속 확률 분포고 그 중에서 종 모양으로 된 놈이 정규 분포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요것의 식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생긴 놈이 좋은가? 이렇게 생긴 놈이 좋은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놈이 좋은가? 이렇게 생긴 놈이 좋은가? 그러니까 예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같은 평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대기가 여기 있으니까 평균점은 같죠. 유광과 미투가 같은 건데 이게 시그마가 달라요. 시그마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커진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랫부분의 면적이 얼마? 1이라고 그랬고 이 부분의 면적이 1인데 평균에 해당되는 횟수가 즉 확률이 요거는 음정으로 나타나는 분포는 그 확률값이 낮은 경우 같은 평균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분포는 여기 확률값이 높은 거죠. 근데 전체 면적이 1이 되어야 되는데 어, 높은 값이 있으면 이렇게 좁아진 형태고 만약에 낮은 값을 확률을 갖고 있으면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균은 같더라도 뭐가 된다? 어, 분산이 다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퍼진 정도 모양이 종 모양이 같죠? 종 모양이 같다는 말은 퍼진 정도가 같다는 말일 거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평균이 다르지만 분산이 같은 거다. 그럼 얘랑 만약에 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게 더 좋은 걸까? 뭐 이쪽에 더 성적이 더 오른쪽이 좋다고 한다면 검정색으로 된 분포 그 반이 전체적으로 평균도 높고 흩어진 정도도 알맞게 흩어져 있고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이제 물어보도록 할게요. 뭘 물어보냐면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돼 있고 일반 학생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학생의 어떤 학생이 여기 있는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이반 학생의 점수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반에서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이 그 반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즉 여기 있는 일반에서 여기 있는 학생과 그 다음 2반에서 이제 여기 이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 이 서로 간에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가 가능할까요? 음, 다시 말하면 분포가 다른 형태에서 어떤 특정한 값과 다른 집합의 다른 분포의 특정한 값이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은 분포가 다르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표준 잣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 표준 잣대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즉 어떠한 정규 분포가 평균이 미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인 경우를 이제 변수 변환을 할 거예요. 확률 변수 값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변수,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만큼 뺀 것을 시그마로 나눈 것이 스케일링 하는 것. 즉, 이렇게 폭도 조절하고 이 폭도 조절해서 뭐가 되도록 평균은 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1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분포의 점수가 표준 정규 분포로 여기 있는 분포가 표준 정규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상대적인 값이 어디에 위치가 되는지 여기 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규 분포에서 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찾고자 하는 학생의 점수가 대응되는 위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만약에 여기에 대응되었고, 그다음 방금 다른 전기분포에서 온 학생의 값이 여기에 대응됐다 그러면 1번에 즉 먼저 선택했던 점수가 표준 전기분포에서 오른쪽에 있으니 좋은 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데이터가 막 열려져 있을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른 것이 여러모로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정규 분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서로 간의 상호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가운데 종 모양으로 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전체 면적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너무 말이 길어진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확률 이쪽 분야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확률을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 알고 그다음 확률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그 중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확률 분포가 무엇이다? 정규 분포다라는 문제였고 상호가 여러 가지의 정규 분포가 있을 때 상호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해법으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고 혹시 우리가 이제 혹시가 아니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표준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중치를 처음에 조회할 때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그 가중치 값이 표준정규 분포 형태로 잘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어,
활성화 함수 또는 비용 함수 할 때, 다음 주 이야기할 때 비용 함수를 두 가지를 새로 추가로 공부하게 될 텐데, 분류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용되는 비용 함수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선행 회계에서 사용되어 있던 비용 함수랑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확률적인 개념이 사용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확률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확률 분포라는 개념, 그중에서 정규 분포라는 개념을 그냥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냥 많은 내용을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저도, 오케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모처럼 해서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네요. 쏘리.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